그러면서 이제 1929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준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주시경 선생의 많은 그 제자들이 모여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왜 조선어 사전이 필요하냐? 첫 번째,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 또 하나, 일본과는 다른,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해준다, 이러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본인과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 문화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선어 사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의 사전 편찬의 과정은 영화 말모이에 아주 자세히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말마다 역사 현장 탐방을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때 북촌에 가면 조선어 학회 터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요. 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탐방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한글 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 사전 편찬의 역사를 본다면요, 1929년에 신간회가 중심이 또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신간회라는 것은 뭡니까? 이 당시 1929년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많이 들어올 때여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이런 좌익, 우익 이런 게 막 나뉘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신간회라는 것은 그 좌우가 합작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자라고 했던 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사전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는 좌우가 따로 없이 고유의 우리 문화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언어를 지켜있는 사전이 필요하다는데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춘 선생님이라든지 그 이전에 혼자서 많은 그 사전에 들어갈 단어들을, 우리나라의 단어들을 모아 놓으셨던 선생님이 계셨고요. 이우식이나 정세곤의 경우는 돈을, 이 사전을 편찬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해 준 분이 바로 이우식, 정세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투리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100여 명이 어떻게 전국, 그때는 또 조선 8도였잖아요. 8도의 사투리를 수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 전국에 있는 학교, 그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글들을 모아서 이걸 조선어 사전 편찬회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모아서 말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조선어 사전은 학자들 몇 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엄혹한 시절에 많은 학생과 교사가 동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42년, 그러니까 40년대가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다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개목운동을 한다든지 실력 양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대부분 거의 모두가 변절을 하게 되는데요. 변절을 하지 않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누구냐? 바로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었고 또 대종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이 막판에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42년에 조선어 학회 학자들을 다 잡아가서 함흥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당시에 그때 모아놨던 그 많은 말모이 원고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걸 행방을 못 찾고 이때까지 모아놨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연구 노력이 물거품이 될 그 순간에 경성역 창고에서 원고가 발견이 되면서 이후에 1947년에 제1권을 만들게 되었고 이후에 2, 3권을 만드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휴전이 된 이후 53년 이후에 그 작업은 이어져서 57년에서야 총 6권의 조선어 사전이 완성이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까랭이, 나마리, 얼얼이, 철기, 청정, 초리, 이게 뭘까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초리라는 말을 경상도에서 쓴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자, 안질뱅이, 잠드레미, 젠자리, 이러면 이제 아시겠죠? 바로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전국에 있는 사투리들을 모아가지고 이 중에서 무엇을 표준어로 할 것이냐 손들어 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낙점 받은 단어가 바로 잠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윤돈, 로돈, 논돈, 이것은 또 뭐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래어까지도 사전에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아주 오랜 시간들을 거치면서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우식 선생의 경우는 중해일보사 사장으로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맡으셨다? 조선어학회 재정이사를 맡으시면서 조선어학회에 많은 재정을 담당하셔서 돈을 많이 내셨던 그런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 사건 때 이러한 재정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중에 1977년에 돌아가신 이후 독립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 분인데요. 정세권 선생입니다. 정세권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부동산 개발 왕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지금 이게 한양도선 안에 삼청동이라든지 요새 아주 핫하다고 하는 익선동 이러한 곳에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창신동이라든지 또 왕십리, 행당동, 휘경동 이러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다? 물산 장려 운동에도 많은 그 기금을 내셨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조선어 학회 터 있었잖아요. 그 조선어 학회 건물도 무상으로 내주신 분이 정세권이고요. 또 우리나라 한옥, 북촌 한옥마을을 만드셔가지고 일제의 그 다다미 집, 일본식 집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고유, 기와를 얹은 그러한 집들을 만드셨던 분이 바로 이 정세권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여 채의 그런 많은 집들을 팔아가지고 얻은 그 돈을 어디다가 했다? 다 조선어 학회에 내시면서 조선어 사전이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조선어 학회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셨고요. 나중에는 이 행당동 왕십리 지역의 그 땅을 억지로 일본이 강탈해 가면서 재산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고문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6.25 때 폭격을 또 맞으셔가지고 몸이 또 불편해지신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 정세권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자분이 밝혀내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도서관에 가보니까 어린이 그 위인전에 정세권 선생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글학자, 대종교 지도자 33명이 검거가 되었는데요. 조선어학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윤재 선생과 한진 선생이 옥사하시게 됐고요. 대종교 지도자로는 홍합나철의 그 아들, 두 아들, 그리고 아까 백산 안희재 선생, 백산상회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독립운동에 바치셨던 그분도 고문에 못 이겨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조선어학회 순환으로 투옥되고 순국하신 선열들의 사진이 이렇게 쭉 다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인 선생의 경우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인 선생은 뭐 어떤 분이셨냐 하면 변호사셨어요. 그래서 의열단 그리고 60만세 운동 이때 잡혀온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다 변호하셨던 분이 이 이인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애산 이인 선생 회고담에 보면요. 그 당시에 함흥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형사들은 조서를 받다가 조금만 말이 엇갈리면 무조건 달려들어 마구 때리는데 한 번 맞고 나면 한 보름씩 말을 못했다. 앞니 2개가 빠지고
어금니는 온통 욱신거리고 흔들렸다. 몽둥이건 죽도건 손에 잡히는 대로 후려 갈기니 양쪽 귀가 찢어졌다.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바람에 엄지와 검지 사이가 죽 찢어져 이후 애사는 귀가 쪽박귀가 되고,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귀가 쪽박귀가 되고 손가락은 완전히 펴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사가제라는 것과 비행기 태우기였다. 사지를 묶은 사이로 목총을 가로질러 꽤 넣은 다음 목총 양끝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비틀거나 점여들게 하는 것이 이 비행기 태우기이고, 두 다리를 뻗은 채 앉혀놓고 목총을 두 다리 사이에 넣어 비틀어대는 것이 아사가제라는 것인데, 더욱 괴로운 것이 아사가제로 평생 보행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다리가 상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학자로서 공부만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러한 분들을 감옥에 가둬서 이런 끔찍한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돌아가셨지만 1945년 8월 17일 날 이제 감옥에서, 함흥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금노 선생은 들것에 실려서 나왔고 최연배 선생도 엎혀서 나올 정도로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도 최연배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 감옥 안에서 이불에다가 손으로 가로쓰기를 연습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두 젊은 재소자에게 나는 언제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재소자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처절하게 독립운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록에 보면요, 여기에 그 장현식 선생의 경우는 전라도 지역의 아주 대부호의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운동을 하셨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혀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는 발음이 부정확하여 말을 잘 하지 못했고 말더듬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그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송장으로 나온 이금노 선생을 치료해 준 사람이 공병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안과 의사로서 나중에 이 이금노 선생, 최연배 선생을 치료하면서 한글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한글을 사랑하게 된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타자기를 만들 때 이 공병우 선생이 함께 하면서 공병우 타자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위인전이 나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 그때 2019년도에 중국의 독립운동 지역 사적지를 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카 감옥을 갔었는데요. 이 에카 감옥에 대종교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잡히셔가지고 여기서 10명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 에카 감옥은 물고문을 아주 심하게 시켰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는데 정확한 그 위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중국의 그 할머니 두 분을 만났는데요. 이 두 분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옛날에 감옥이 있었는데 물고문을 많이 시켰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지역을 이제는 다른 그 공장으로 이렇게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도 악명이 높은 그 감옥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강사님들, 그다음에 대학원 교수님들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그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연배 선생이 쓰신 한글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글이 더 이상 그냥 수사로만 느껴지지 않고, 이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한글,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이 한글, 그 일제강점기 때는 한글을 쓰면, 한국말을 하면 교사들로부터 뺨이나 체벌을 받고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최연배 선생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한글이 목숨 최현배라고 하는 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현배 선생을 논문으로 쓰게 되고 독립운동가들 강의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만의 그런 어떤 자신만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언제 독립이 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특히 많은 지식인들이 나는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 변절을 했는데, 그 마지막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그 조선어 학회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지가 항상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이런 공부를 해왔는데요. 특히 2012년 이규성 교수가 쓴 한글 현대 철학 사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조금의 그런 힌트를 찾게 됐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혼란과 번뇌 속에서 인간은 오히려 영원 불멸하고 분열이 없는 생을 더욱 동경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역사에 저항하는 방식으로는 음주, 술을 먹는다든지 뭐 자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혁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만, 또한 인간의 심성론적 이해에 몰두를 하는 집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은 한울이나 기, 그리고 대종교는 한얼 혹은 신, 함석헌의 경우는 생명 혹은 씨알로 이러한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성을 깨닫는 수행과 사회를 변혁하는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저항의 방식을 그 시대에는 하지 않았나라고 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들로 한글을 지키고 활동을 해오신 끝에 우리가 지금 지름, 반지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직경, 반경이라고 했는데 지름, 반지름, 그 다음에 사사오입, 이건 이제 반올림, 그 다음에 마른 목골, 이런 것은 옛날에 능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판, 자예, 응예, 이건 뭔가요? 꽃받침, 암술, 수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덧셈, 뺄셈, 짝수, 홀수, 이러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쓰는 많은 그 단어들이 이러한 최현배 선생과 더불어서 많은 조선어 학회의 학자들 덕분에 순 우리말로 이해가 쉬운 그러한 말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그 6.25 전쟁 당시에 공부를, 학교가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노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공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 그 폭격에 의해서 학교가 사라졌지만 밖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쭉 한글 학자들의 그런 독립운동사를 보고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정말 울컥하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민족은 어느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황무지를 개척하고 그런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족이었고, 폭격을 맞아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 놓지 않았던 것은 그런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한 열정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 뿌듯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서 지금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러한 세대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면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는데 이런 한글 학자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글 학자의 단군 인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